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요. 최근 판례요. 행정법 총론 최근 판례를 문제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3개년치 판례는 중요한 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1번. 자, 법률유보 원칙이에요. 법률유보 원칙. 펜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펜. 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래서 자, 법률유보 원칙에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적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그 작용법적 근거 뭐죠 이거? 수권. 그죠? 법률의 그 작용 규범이 요구된다.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맞고요. 2번이 202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였습니다. 이 정기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 그 부담금을 구별하자. 조세, 부담금과 구별된다 이거죠. 정기 요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한국전력공사죠. 그래서 한전이 그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곧 국민의 뭐다? 재산권을 제한한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거죠.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소위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더라. 행정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 뭐죠? 소위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더라.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판례고 틀린 지문이에요. 최근 판례. 그 다음 3번 법률 유보 원칙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누가? 입법자가. 이게 뭐죠? 의회 유보 원칙이다. 그죠? 의회 유보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입장이죠. 그 다음에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이 그 필요성이 더 증대되겠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판례다. 예. 그래서 자, 행정기본법에 이제 법치행정 원칙을 규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자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 안 된다. 그죠? 이건 뭐죠? 법률의 우위죠. 예. 행정의 법률 종속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법률에 근거해라. 소위 법률 유보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자, 법률의 유보와 법률의 우위에 있어서의 법률의 그 범위가 차이가 있다. 법률 유보는 뭡니까? 법치주의의 적극적 기능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따라서 법률의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에 그 법률 우위에서의 법률처럼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과 관습법을 법률 유보의 법률에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 반면에 이제 법률 우위는 행정의 법률 종속성, 법치주의의 소극적 기능으로서 법률의 범위를 더 넓게 본다 이거죠. 따라서 기출 지금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법률 유보라고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범위를 좁게 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뭐죠? 법규를 창조한다. 누가 창조할 수 있죠? 유일하게 국회,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다.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는 행정청의 행정권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이 뭡니까?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통제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 전 영역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분리 위반의 소지가 발생되겠죠. 따라서 이 법률의 유보에 있어서 그 적용 영역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 헌법재판소 뭐라고 본다 그랬죠?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이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대표자,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나오는 게 이제 법률의 유보에 있어서 법률의 범위를 더 좁게 해석한다. 따라서 관습법, 조리는 제외되죠. 자, 법률 우위는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의 법률 종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는 그 행정은 법률에 위배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는 경우가 문제되고 법률의 범위를 넓게 본다. 즉 관습법 포함이에요. 법규, 명령, 관습법 포함이에요.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라고 하면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법무사 사무원 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에 있어서 법무사 사무원이 비위 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 법무사회가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취소 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 승인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네,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무사법 23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23조 4항에 자 법무사 그 사무원의 수와 채용이에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하면서 법무사 규칙 37조에는요. 그 소속 지방 법무사는 법무사 사무원이 그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법에 관하여 직접적 위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판례 뭐라고 본다? 처음부터 보시면요. 법률의 하위의 법규 명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모법에 관하여 직접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모법에 이에 관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무사 규칙 37조에 소속 지방 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채용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이 법무사법 23조 4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가 문제됐을 때 그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그 변동하는 사회 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탄력적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사 사무원 채용에 관해서 대법원 규칙으로 구체화할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소 규칙 조항에 추상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제도의 입법 목적인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법관의 법 해석 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요거 잘 나오겠죠?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법원의 효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요거 1번 지문 보세요. 1번 지문이랑 여러분 4번 지문 구별하자. 그죠? 법령은요.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하는 것이고 법령의 소급 적용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법령 불소급의 원칙이죠. 반면에 우리 최근 판례 4번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 행위를 종료하였더라도
시행 당시 국법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직 국법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부칙 조항에 따라 국법에 비하여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이러한 소급을 무슨 소급이라 진정소급이 아니라 부진정소급이다. 자, 부진정소급에 해당이 돼서 자, 우리 판례 뭐라고 봤습니까? 헌법상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더라. 그래서 법률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요게 이제 2021년도 12월 판례네요. 요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그 다음 쟁점은 이제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인허가 의제라는 일단 개념. 자, 인허가 의제죠. 하나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인허가 의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지금 보시면 자,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가 인허가 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건축허가의 관할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보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 시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최근 판례. 그 다음 3번 관련 인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중소기업 창업법에서 정한 20일의 처리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창업자는 중소기업 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받은 지위를 가지게 될 뿐이고, 그죠? 우리 판례 뭐라고 했습니까?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창업자가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죠. 이것도 2021년 판례니까 중요합니다. 이것도 옳은 지문.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 4개 딱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뒷부분 틀리겠죠?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 중소기업 창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받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어서, 그죠? 요거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본다라고 보면 틀린 지문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오답 처리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 4번 지문이 틀렸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 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어디죠? 처분시죠. 행정처분시요.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허가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분시.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인허가 의제 제도 쟁점 정리합시다. 그래서 자, 근거법상의 주된 인허가, 그죠? 허가나 특허 등을 받게 되면, 그죠?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인허가 의제 제도. 즉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자, 다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때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서 이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자. 그래서 복합 민원의 일종으로서 원스톱 서비스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인허가 의제 제도 역시 자, 행정기관의 변경을 가져온다. 따라서 자,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절차에 있어서 인허가 신청 자체는 어디에만? 주된 허가 담당 관청에 신청한다. 주된 허가 담당 관청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더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주된 허가 담당 관청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인허가 의제 요건 판단. 주된 허가뿐만 아니라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까지 모두 구비해야만이 주된 신청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된 허가가 있게 되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된다. 따라서 이 불복 방법에 있어서 인허가 의제에 있어서 의제되는 처분이 그 요건이 불비된 경우입니다. 그때 언제?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주된 인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즉, 이 취소 소송,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이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복 방법이 중요하죠. 자, 주된 인허가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도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닌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주된 허가 거부 처분, 주된 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불복 방법, 그 거부 처분에 있어서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니라 주된 허가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와 구별해야 되는 판례가 바로 이 판례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2018년 판례. 자, 먼저 이 부분부터 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 자, 파란색 부분이요. 자, 하단, 판례 하단.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그죠? 자, 일단 주된 처분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죠. 이 승인 처분에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위법함을 다투고자 할 때 우리 판례 입장 뭐라 그랬죠? 주된 허가 처분의 요 승인 처분이 취소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린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러면서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이 된다. 왜 이렇게 판시를 했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판례 요 결론이 나오겠죠? 요 결론이 출제될 겁니다. 네, 요 결론이 출제된다. 그래서 자, 우리 판례 입장 왜 이렇게 판시를 했냐면, 자, 판례 입장은요, 의제되는 자 인허가가 자 이렇게 보죠. 밑줄 친 부분이요.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라 봤다 이겁니다. 즉 일종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로 봤어요. 밑줄 친 부분 보시면 돼요. 인허가 의제 대상의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 자,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자, 적어도 요거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죠?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되는 부분 인허가의 위법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한 이상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 역시 허용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판례 입장은 자, 의제되는 인허가가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의제되는 부분 인허가의 위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분 인허가 의제만 취소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위법한 부분 인허가만 별도로 항고소송으로, 그죠? 별도로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지 그 주택사업계획 승인까지 다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즉 일종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만 다투면 되지 전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까지 다 다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 구별해서 정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때, 자,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형질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그죠? 요거죠. 주된 인허가. 지금 뭡니까? 건축 허가권자가 요 건축 불허가 처분이요. 건축 불허가 처분. 이게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죠. 그래서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뒷부분 보시면 그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과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나 농지 전용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도 제기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거부 처분의 대상은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두 번째가 이제 구별하는 판례다 이거죠. 구별하자. 요 두 번째와 세 번째와 구별하자. 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 나왔습니다. 우리 판례.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가 있다. 분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때는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하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그 인허가 의제는 소위 서로 상호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따라서 요 마지막 요 2021년 국가지 9급에도 나왔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그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그죠?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 구하면 아니 되며 틀렸다 이겁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은 서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요 의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요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거죠.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불허가 사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지만 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관한 판례와 구별하자. 요 판례요. 요거 판례요. 그래서 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소위 그 의제되는 인허가 그 의제된 인허가 자체가 우리 판례 뭐라 봤죠?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부분 인허가의 위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위법이 되는 것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분 인허가 의제만 취소 처리가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위법한 부분 인허가만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것이지 주택사업계획 승인까지 다툴 필요가 없다. 얘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정력과 성결 문제예요. 공정력과 성결 문제. 요거 또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이다. 왜? 최근 판례가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번 지문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조문 내용이죠. 자,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되어 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직권 심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그다음 2번이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 소송의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이죠.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단순한 취소 사유에 그칠 때 이런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거죠. 요거 이제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공정력의 성결 문제가 됐을 때 특정 행정행위의 그 효력 유무가 다른 소송 사건 재판의 그 본안 판단의 전제로서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일 때 이게 이제 성결 문제인 경우죠. 이때 소위 민형사 법원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 또는 위법성 여부를 스스로 심리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 무효인 사유인 경우에는 판단 가능하지만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왜 그러죠? 소위 공정력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틀렸다. 그 다음 3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의 죄로 처벌될 수는 없더라. 이것도 2021년도. 왜? 아직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이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거죠. 유효하다고 통용되는 힘이, 즉 공정력이 제거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겁니다. 3번 지문도 2021년도 판례고요.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 판례. 4번.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면, 그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죠? 요것도 요거 그 시정명령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력과 이제 성결 문제, 요거 개념 말씀드렸죠. 자, 공정력. 그래서 과거에는요, 실제법상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됐지만 오늘날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이 공정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력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정력이란, 자, 기본적으로 적법한 거다, 적법하다라고 보는 거, 적법하다. 이게 아니에요. 자,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아직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서, 자,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라는 잠정적 추정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공정력이 인정되면 상대방은 물론 제3자, 타행정청, 법원 등 국가기관도 구속한다. 따라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절차상의 효력이 바로 공정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 문제라는 것은 그 특정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요거죠? 효력 유무나 위법성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본안 판단의 전제로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일 때, 그죠? 민형사 법원이 그 행정행위 효력과 위법성 여부를 심리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민형사 법원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성결 문제는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와, 두 번째,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만으로 본안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한 본안 판단이 가능한지에 대한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 성결적 판단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 취소 사유인 경우, 그죠?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취소 사유인 경우와 형사법원이 성결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론에 맡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행정소송법 11조 보세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자,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그 다음에 위법성 빠져 있습니다. 위법성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및 위법 여부 빠졌습니다. 위법 여부. 이론에 맡기고 있죠. 그 다음에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 그죠? 형사소송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로 되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틀린 지문이죠. 위법 여부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래서 민사사건에 있어서요, 자,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가, 자, 민사사건의 선결 문제로 되는 경우에가 문제된다. 즉 민사소송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거죠. 즉 하자 있는 과세 처분에 의해서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이겁니다. 이럴 때 자, 민사소송에서 민사법원에서 그 하자 있는 처분의 효력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자 이겁니다. 즉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다.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행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 그러면 공정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즉 어떻게 됩니까? 그 수소법원, 즉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셀프로 무효임을 전제로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자, 무효사유는 그렇다. 반면에 무효사유가 아니다. 행정행위 자체가 취소사유다 이거죠. 행정행위가 취소사유인 경우, 이런 경우 위법한 조세부가 처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입니다. 이때 민사법원, 즉 수소법원은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이 과세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된다. 즉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그 통용되는 힘인 공정력이 인정이 됨으로써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 뭐가? 그 행정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자 단순 취소사유에 그친 경우에도 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이고요. 자 취소사유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곧바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선결 문제로서 쟁점인 그 손해 위법성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된 경우에요. 자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죠. 따라서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받은 자가 행정행위의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견해는 소국설과 적극설로 나눈다 이겁니다. 소국설은 뭐라 그러죠? 자 법원을 포함한 자 모든 국가기관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한 기속을 받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그 배타적 관할 원칙에 따라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취소권이 없으므로 위법성 여부도 스스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소국설 입장이지만 우리 통설과 판례는 적극설 입장이다. 즉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더라도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법원이 민사법원이 위법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우리 통설 판례 적극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요런 경우는 소위 공정력과 결부시켜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그 처분의 효력을 취소시키지 않더라도 자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출 위법한 행정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법원은 해당 행정행위가 취소되어야만,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네,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개고 처분이 위법임의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개고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되고요. 자 공정력과 선결 문제는 이렇게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사례형으로도. 그래서 자 보세요. 갑이 국세를 체납을 하자 관할 세무서장은 갑 소유 가옥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낙찰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위 공매 처분에 있어서 일반에게 공고만 하고 체납자인 자신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공매 처분의 하자를 심사할 수 있는가? 자, 뭐라 말씀드렸죠? 요거 하자 심사할 수 있습니까? 해당 처분의 효력 유무가 자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 취소 사유인 경우와 소위 무효 사유인 경우를 구별하자. 그래서 취소 사유라면은 성결 문제의 전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민사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없겠죠. 반면에 무효 사유라면, 그죠? 무효 사유라면은 당연히 그 민사법원에서 그 공정력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법원에서 성결 문제로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세요. 갑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세무서장이 착오로 갑 소유의 가옥에 대한 공매 절차를 거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자 착오에 의해서 그죠? 행정청의 착오에 의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 경우죠. 불능 또 위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의 그 중대 명백성 정도에 따라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 뭐죠? 우리 판례에서 갑은 자, 그 국세 체납 사실이 전혀 없었고요. 공매 처분의 원인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해당 공매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다 이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수서법원은 공매 처분의 무효를 심리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체납자인 자신에게 공매 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국세 체납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공매 처분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다. 당연무효라고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죠? 전혀 없었다. 세무서장이 착오를 가지고 공매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 수서법원 민사소송에서는 성결 문제로서 공매 처분의 무효를 심리 판단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행정청의 착오로 인한 처분의 내용이 불능 위법하다. 그러면은 그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겠죠. 중대 명백성설에 따라서. 근데 갑은 국세 체납의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 공매 처분의 원인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매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다.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그 공정력과 성결 문제에 있어서 그 수서법원에서는 성결 문제로서 공매 처분의 무효를 심리 판단할 수 있더라. 요거 사례용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이에요.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자, 요거 나오죠? 연령 미달인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해서 교부받는 운전면허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판례죠. 도로교통법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 유무가 성결문제 민사소송 동일하다. 즉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뭐다? 그 공정력에 의해서 그죠? 공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효함으로 그 운전행위 자체가 무면허 운전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볼 수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출도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 면허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여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더라. 맞습니다. 그 관련 판례예요. 그죠? 관련 기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력에 있어서 정리하면 판례 정리죠. 조세의 과언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 또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당연무효해야 하고 과세 처분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요거 하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당연무 여부가 선결 문제이다. 그러면 수소법원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당연무 여부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서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타인명의 운전면허 취득이 취소되지 않는 한 형사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 이거죠. 요건 취소 사유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요건적 효력이에요. 개념. 공정력과 구별하자. 그래서 공정력과 구속요건의 차이는요. 이 구속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그 범위 모든 국가기관은 그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 판단 기초 내지는 구속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행정행위의 기속력이다. 예를 하나 기억하세요.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귀하허가예요. 귀하허가. 이거는 무효가 아닌 한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도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관련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공정력과의 그 차이는 이론적 근거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전법적 근거, 공정력은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구속요건적 효력은 직접적인 근거 기준 없고 이론적 근거가 중요하죠.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있는 반면 구속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 및 권력 분립 원리에 있다. 권력 분립 원리에 있다. 그리고 기출지문 몇 개 보시면 구속요건적 효력을 직접 규정한 실정법은 찾을 수 없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배 체계와 권한 존중 원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행위 효력으로서의 구속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론적 근거를 법적 안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면 틀린 지문 나왔습니다. 요거 이론적 근거에 있어서 구속요건적 효력은 권한 존중 원리, 권력 분립 원리에서 찾고 있다 이거죠. 요거 공정력과 구별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또 다음 시간 이어가지고 3개인형 판례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